자, 간다잉. 자, 이거 여러분 학교 기출 문제인데, 자, 뭐 딱 봐도 무슨 오비탈이야? S. 딱 보면 무슨 오비탈이야? D. 아이고, 아까 한 거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레디얼 노드지? 레디얼 노드 몇 개? 3개. 그래서 이쪽은 보시다시피 레디얼 노드 3개. 그러면 S 오비탈인데 레디얼 노드 3개면은 무슨 S 오비탈이겠어요? 바로 4S 오비탈이겠지. 자, 그런데 이 D 오비탈에는 레디얼 노드가 몇 개가 있어? 레디얼 노드 없지. 레디얼 노드가 없는 D 오비탈은 무슨 오비탈이겠어? 3D 오비탈이겠지. 그렇게 하면 가나는 분석이 끝입니다. 됐죠? 그 다음 요 그림이 문제인데, 이 그림이 이제 바로 그 유명한 바로 리치 앤드 수터 다이어그램입니다. 두 명이 한 거예요. 아시겠죠?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저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 오늘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나눠드린 교재 있죠? 나눠드린 교재. 요 5장 교재. 뒤쪽으로 넘기면, 맨 뒤쪽 62페이지, 63페이지 넘기면, 62페이지, 63페이지 넘기면 거기 고희미가 있을 거예요. 고케미가 있죠. 고케미. 고케미 누구 거죠? 미스고 수업 자료에 이 리치 다이어그램이 나와요. 아시겠어요? 거기에 내가 그냥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알겠죠? 정리해 놓은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허접한 내용이거든요. 허접한 내용에서 간단하게 설명할 건데, 만약에 추가적인 내용을 원한다면 여기에 있어. 여기에 주어져 있는 교재 63페이지 넘어서면 뒤에 고케미가 있어. 고케미. 그래서 거기에 내가 이 내용을 쭉 정리를 해놨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그래프 그림 있지. 그래프 그림. 이 그래프를 설마하니 미스고가 직접 그렸을까? 아니겠지. 원문이 있겠지. 이거에 원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문이 어디 있느냐? 한 장, 두 장 넘기면, 한 장, 두 장 넘기면, 두 장 넘기면, 그림이 하나 나오지. 이게 원문 그림이야. 그림이 나오잖아. 응. 한 장, 두 장 넘기면 원문 그림이 나와. 네 거에도 있어요, 홍영아. 여기도 있어요, 홍영아. 너만 안 줬으려고 내가? 여기 있죠. 그래서 요게 그 미스고 프린트의 원문이야. 원문 그림이야. 그리고 잘 보면 이 그림이 문제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지. 여러분 교사가 이 책 보고 이게 베껴 그려낸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원래 문제에 있는 그림이 이거 가져다가 그린 거라고. 그래서 이 교재는, 이 책은 뭐냐면 바로 미즐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놀게닉 케미스트리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림을 가져다가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 내가 구체적인 자료를 써놨으니까 뭐냐면은 추가 내용을 보도록 하시고, 근데 이제 지금은 시험 문제를 풀 정도로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자, 이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야매입니다. 야매라서 보통의 화학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과서에서 가리키는 내용은 뭘 가리키냐면 실제 실험한 데이터에 입각한 이론들만 수업 시간에 가리키는 거예요. 원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수터 앤 리치 다이어그램은 실제 실험 결과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실험 데이터를 측정해서 나온 게 아니라 제목이 어떻게 있죠? 외우라고 돼 있죠. 위치 앤 수트 다이어그램은 일종의 암기법이에요.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반영한 전자 배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전자 배치를 암기하는 방법이 리치 앤 슈터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리치 앤 슈터 다이어그램은 화학과에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그래서 리치 앤 슈터 다이어그램은 화학 교육과에서만 가르쳐요. 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화학과를 다니는 동안 이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 수업 준비하면서 뭔 생뚱맞은 해서 찾아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의 책 중 오직 미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이놀게닉 케미스트리, 그 책은 잘 안 보는 책이에요. 사람들이 잘 안 보는 아주 마이너한 책인데 거기에 수록돼 있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내가 경험한 모든 과학고, 영재학교, 내가 수업을 서울, 대구, 대전, 뭐 광주, 뭐 세종, 영재 다 했는데 그 어느 학교에서도 이거 하지 않아요. 서울대에서도 이거 하지 않아요. 창원과학교에서도 안 해요. 여러분 학교에서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일체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서울대 교수들이 이거 묻는다 안 묻는다? 절대 안 물어요. 야매니까요. 서울대 교수들이 알긴 하나요? 존재도 모를걸요? 난 학교 다니는 동안 이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거 옥스톱에도 안 나와요. 애킨스에도 안 나와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나도 이거 찾느라고 되게 애먹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논문이 있더라고요. 논문을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논문 누가 쓴 거냐? 휴고 올포니노 세르지오 마차도라는 분이 유니버시티 오브 리우네 자네이루 브라질이요. 브라질 대학에 있는 어떤 분이 화학 교육 학회지에 논문을 이걸 쓴 걸 내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화학과에서는 관심이 없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암기법이기 때문에 화학 교육과에서만 가르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먹는지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뭐냐? 여기 이제 에너지 상태 두 개가 있는데 뭐 사실 리치 앤 슈터 다이어그램은 4S와 3D의 경쟁이라는 건 알죠? 4S와 3D 사이의 경쟁이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여기 흰색으로 그린 게 얘가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 바로 4S 알파 위에 있는 게 바로 4S 베타. 자, 그리고 이때 이 아래쪽에 그린 건 3D 알파, 위쪽에 그린 건 3D 베타. 이 에너지 준위를 표현한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난데없이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죠? 그럼 알파하고 베타의 의미는 뭐냐면 자, 알파 상태는 바로 홀 전자 상태를 알파 상태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전자 상태? 홀 전자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뭐 4S1 요런 상태를 지금 알파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혹은 이런 거요. 3D3. 자, 디오비탈은 몇 개가 있을 수 있죠? 5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전자가 3개고 훈투루를 따른다면
이런 상태일 수 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홀전자만 나타나는 그런 상태를 문제에서 이 리치 다이어그램에서 알파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 다음 1, 2, 3. 자, 세 번째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베타 상태. 베타 상태. 자, 베타 상태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전자 쌍 상태.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자 쌍 상태. 그래서 예를 들면 4s2 뭐 예를 들면 3d 예를 들어 6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전자 쌍 무슨 말 알겠죠? 여기에 나타나는 상태를 베타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알파 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불안하게 그려져 있어요? 안정하게 그려져 있어요? 상대적으로 더 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그리고 베타 상태가 3D가 됐건 4S가 됐건 더 불안하게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불안정하게 그려져 있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알겠죠? 그걸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면 왜 베타 상태가 더 불안하냐? 바로 설명을 쓰시면 되죠. 전자 쌍 사이의 쿨롱 청력. 아시겠죠? 왜냐하면 전자는 마이너스 입자잖아요. 마이너스 입자끼리 가까이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쌍 사이의 쿨롱 청력, 그 쿨롱 청력만큼 더 불안해진다. 그래서 알파 상태보다는 베타 상태를 다 불안정하게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야. 자, 됐죠? 됐죠? 그리고 이때 자, 이제 요거에 썼죠? 내용 이제 지운다. 지우자. 그다음 네 번째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커질 수 있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뭐가 같이 커지죠? 유효핵전화가 커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기 때문에 4S, 3D 모두 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Y축은 뭐죠? Y축은 에너지 준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진 않았지만 X축이 원자 번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1번, 22번, 23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냐면 d-오비탈 전자 배치를 따른 뭐냐면은 각 원소들을 이렇게 원자 번호 순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축은 지금 아직 안 그렸는데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S가 됐건 D가 됐건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 알겠죠? 그걸 우선 확인해야 돼요. 됐나요? 됐죠? 그 다음 4S보다 3D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에너지 준위의 변화율이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s 오비탈은 상대적으로 완만한데 d 오비탈은 원자 번호가 변할 때 급하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리치 다이어그램의 또 중요한 특징입니다.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3D가 됐건 4S가 됐건 안정화되는 게 맞는데 4S보다는 3D가 더 급하게 에너지가 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 왜일까요? 이건 물을 수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바로 4S보다 3D가 핵에 더 가까워서 그래요. 핵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전자가 인력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자 번호가 그래서 이렇게 씁시다. 그래서 6 문헌을 읽으면 원문을 읽으면 크로스오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크로스오버가 무슨 뜻이에요? 크로스오버. 역전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역전. 그러면 어떻게 크로스오버가 나타난다는 얘기냐? 바로 원자 번호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4S가 더 안정하지만 원자 번호가 클 때는 3D가 더 안정하다라는 거짓말을 해요. 이게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이에요. 알겠죠? 이건 거짓말이에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교재 33페이지를 봅시다. 교재 33페이지를 봅시다. 교재 33페이지 찾았어요? 교재 33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광전자 분광학 실험 데이터입니다. 광전자 분광학 실험 데이터. 자, 여기 예를 들어 21번 스캔듐이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 22번 스캔 내가 손으로 이게 내가 교재 써놨잖아요? 거기 보시면 맨 위에 있는 오비탈이 바로 최가 오비탈이에요. 그게 누구 거냐면 쭉 따라가 보세요. 4S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누구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3D죠. 어떤 전자 배치에서도 3D가 더 안정하고 4S가 불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크로스오버가 나타난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알겠죠? 뭐야? 그럼 저 만든 리치 선생님 그냥 암기법이라고요. 전자 배치에 대한 암기법이라고. 실제 실험 데이터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좋은 이론이 아니라 야매라고. 그러니까 이런 건 교과 과정에서 가리키면 안 된다고.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지 이걸 시험 문제 내고 막 이렇게 지랄 떨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교사도 그 어떤 학교에서도 이거 안 가리켜요. 대구에서도 안 하고 대전에서도 광주에서도 이런 거 안 가리켜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 번 학교에서만 이걸 가리킵니다. 창원에서도 이거 안 해요. 여러 번 학교에서만 합니다. 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좀 왜 이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그렇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건 리치 앤 수터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우기는 걸 인정하면 외우기 편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게 과연 좋은 암기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여하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전자 배치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 다 썼죠? 이제 지운다잉. 준다. 그래서 이제 뭐 크로스오버가 된다고? 그럼 크로스오버가 어디서 되냐면 보시다시피 여기서 크로스오버, 여기서 크로스오버. 알겠죠? 요 노란색으로 칠한 자리가 크로스오버 교차하는 거야. 역전되는 거야. 자, 위에 지운다잉. 위에 지울게요. 지우자. 쑥쑥. 자, 이제 전자 배치 해보자. 자, 첫 번째 예시 21번 스캔디움. 자, 21번 스캔디움 전자 배치 외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바로 3D1 4S2 알겠죠? 3D1 4S2. 자, 그러면 이때 그 21번 스캔디움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라고 해보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스캔디움 전자 배치 같은 경우 잘 보세요. 3D1 4S2라고 쓰지만 사실 어디서 먼저 전자 배치가 되나요? 여기에서 전자 배치가 먼저 전자 배치가 되죠. 그 s오비탈에 지금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s오비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있어요? 2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s오비탈의 알파 상태의 전자가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그 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더 들어가는 게 베타 상태의 두 번째 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어디에 전자가 들어가요? 3D에 들어가죠. 그 3D에 전자가 들어간 것이 D 오비탈의 홀 전자 상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S 오비탈의 전자가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그 다음 3D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가는 것이 S 오비탈에 처음 전자가 들어가는 게 안정하고 두 번째 전자가 들어갈 때도 S 오비탈에 들어가는 게 안정하기 때문에 S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지고 그 다음 어쩔 수 없이 D 오비탈의 홀 전자로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 전자 배치가 돼버리면 S는 더 이상 안정한 오비탈이에요? 불안정해져요? 3D의 전자가 채워지면 이제 S는 안정해져요? S는 불안정해져요? S가 되려 불안정해진다고요. 그게 아까 봤던 광전자 스펙트럼의 결과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전자 배치가 돼서 그 오비탈이 안정하다 불안정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순서대로 전자가 찬다를 보여주는 암기법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등 의미가 없는 쓰잘데기 없는 이론이라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 수터 앤 리치 다이어그램의 가장 이제 묘한 점은 예를 들어 이런 녀석이죠. 바로 24번 크로뮴이요. 24번 크로뮴. 자, 여러분 24번 크로뮴 전자빛이 어떻게 돼요? 그 유명한 3D5의 4S1이죠. 그래서 크로뮴 전자배치는 규칙을 따라요. 좀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죠. 그럼 그 크로뮴이 어디 있느냐? 스티브크. 여기가 24번 크로뮴이에요. 여기가 24번 크로뮴. 그럼 잘 봐요. 아까 뭐라 그랬어? 이런 데서 크로스오버가 될 수 있다고 했죠. 크로스오버가 되다 보니까 자, 전자를 이제 총 몇 개를 채워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채워야 되지.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3D에 먼저 채워져, 4S에 먼저 채워져. 어쨌건 4S에 먼저 채워지는 거지. 그래서 4S의 전자를 요렇게 하나를 채웠더니 그 다음 나머지 5개를 채워야 되잖아. 그럼 나머지 5개를 채워야 되는데
d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s 오비탈 전자 쌍이 되는 것에 비해서 크로스오버가 되면서 그 5개의 전자가 s 오비탈의 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d 오비탈의 홀 전자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해진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나머지 5개의 전자가 어디에? 여기에 모두 5개가 홀 전자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d 오비탈은 5개가 있죠. d 오비탈 5개의 전자 5개를 홀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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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전자로 채울 수 있죠. 그러니까 d 오비탈에 5개 들어가는 전자가 알파 상태인 홀전자 전자 배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 굳이 채워지지 않아도 더 안정해지지 않겠니? 라는 설명 방법인 거지. 하지만 놀라웠게도 어쨌건 d 오비탈의 전자 배치가 되면 s는 더 이상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불안정해지는 최고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채워지고 나면 얘는 더 이상 여기 있지 않고 더 불안정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림이라는 얘기지.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외우기 편하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 29번 구리. 자, 29번 구리는 3D10 4S1 전자 배치를 갖죠? 3D10 4S1 전자 배치를 갖죠? 그럼 그 구리가 어디 있느냐? 스티브크 망페 코니 쿠 여기가 구리임. 그러면 리치앤 수터 다이어그램의 논리라고 한다면 이때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기 때문에 4S가 더 안정해져요? 3D가 더 안정해져요? 3D가 더 안정해지죠. 그래서 이 3D 오비탈에 우선 모두 홀전자로 전자가 5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어디에 채워지는 게 안정하다고요? S 오비탈에 또 홀전자로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게 그 다음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전자 5개가 남아있죠. 그 나머지 5개가 S 오비탈의 전자로 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D 오비탈의 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안정하다는 설명입니다. 왜?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머지 5개의 전자가 채워진다 라고 하는 야매 설명 방법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D 오비탈의 총 10개 그리고 S 오비탈의 1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리치앤 수터 다이어그램인데 이 설명이 무조건 100% 틀린 또 하나의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설명이 무조건 100% 틀린 이유가 뭐겠어요? 이건 뭘 위배해요? 이 설명은 100% 위배해요?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위배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가 뭐예요? 인간은 전자가 명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잘 봐요. 여기 지금 전자 10개 채우는 거죠. 그 10개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지.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거지. 5번째 전자까지는 여기 채워지고 6번째 전자는 여기 있고 그 다음 6번째 이게 뭐냐면 7번째부터 11번째 전자까지는 여기 들어간다. 이런 설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전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찍어. 얘는 불확정성 원리 관점에서 완벽하게 틀린 설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설명을 화학과에서는 안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하튼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논술을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묻는 자리가 첫 번째 스캔디움. 왜? 시작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두 번째가 크로뮴하고 구리야. 왜? 예외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3D 뭐냐면 4주 전이금속의 전자 배치를 외우는 암기법일 뿐이다. 알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출 문제가 이상하게도 꽤 여러 번 나왔대요. 그래서 방금은 내가 38페이지 20번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또 관련된 문제가 39페이지 21번으로도 기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39페이지 21번으로도 기출 문제가 나왔죠. 문제 풀어보시면 똑같아요. 알겠죠? 자, 한 장 넘기시면 내가 설명도 붙여놨고요. 해설도 붙여놨고. 알겠죠? 요런 기출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또 더 나온 적이 있나? 더 나온 적이 있나?
어떤 적이 있나?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더 추가적으로 나온 적은 없는 거 같네요. 그리고 이제 원자 오비탈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거.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 아이고. 시험 문제 억수로 나옵니다. 그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게 딱 하나 있거든. 그걸 내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